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2019년 상반기 중에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초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서도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교육부가 2019년 안에 모든 학교에 기계 환기 설비나 공기청정기, 창문형 필터 등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이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임신 중 감염에 노출된 아이는 자폐증 또는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스웨덴 베레나 생필 박사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 감염 치료를 받은 아이는 다른 아이에 비해 자폐아 진단율이 79%, 우울증 진단율이 24%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신 중에는 독감 백신 접종 등 감염에 적극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2019년 상반기 중에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초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서도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대상을 사립초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학 공공성,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사립학교에 내린 시정명령과 징계 등을 학교가 따르지 않을 경우 학급 정원 감축이나 재정 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는 제재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전국의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됩니다. 교육부는 2019년 안에 모든 학교에 기계 환기 설비나 공기청정기, 창문형 필터 등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3월 말까지 실태 조사를 벌여 저용량 공기 정화 장치 탓에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미미한 교실의 경우 대용량으로 교체해야 할 방침입니다. 최근 계속된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이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들이 부모님 손을 꼭 붙잡고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국내 1호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 구암유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립유치원을 서울시 교육청이 약 60억 원에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 건데 지난해부터 약 1년간 공모와 대상 선정, 재정투자 심사,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매입형 유치원 4곳, 내년에는 15곳이 추가로 문을 여는데 교육청은 2021년까지 30곳의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개원 준비 기간도 짧은 매입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을 비교적 쉽게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공립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서울에는 공간이 없어서 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대량 매입해서 이렇게 공립유치원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만 공립교직원이 배치되면서 교사를 포함한 기존 교직원들이 유치원을 떠나야 하는 점은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국공립 전환된 유치원이라서 기대도 되지만 기존의 사립 유치원에 대한 그 인적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 건지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국내 첫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이 3월 12일 문을 열었는데 학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만큼 투명한 운영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개교한 지 50여 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입학생이 점점 줄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폐교를 결정한 겁니다. 통계로 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98명.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역대 최저입니다. 도시국가나 과거 동독 붕괴와 같은 위기시를 빼면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 통계청 설명입니다. 지난해 출생아도 32만 6,900명. 해마다 줄어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최소치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2028년부터로 예측됐던 인구 감소 시작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줄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1명 정도가 이제 유지가 돼야 인구 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인데 인구 감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20대에서 30대 인구 자체가 줄고 혼인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쏟은 예산만 143조 원인데도 헛돈만 쓴 셈입니다. 이 때문에 아동수당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이미 결혼한 가정의 가정 양립뿐 아니라 혼인율 자체를 높이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남녀 고용 평등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곤 하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서울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실시합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은 37%,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 원을 번다는 건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대 격차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남녀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합니다. 성별, 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과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비합리적 임금 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현재의 수령하고 있는 임금의 평균의 차이만 발견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그 고용의 전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성별 임금 격차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서울시는 우선 23개 투자 출연기관의 성별, 임금 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할 계획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중요한 정보인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투자 출연 기관별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실태를 분석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 표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는 단계별 계획표를 세워뒀습니다. 시와 출연 투자 기관의 시행으로 민간 부분의 동참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월요병이 있듯 새학기마다 새학기 증후군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꾀병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처음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나 학업에 대한 걱정,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종의 장애 현상입니다. 학생들은 주변에서 새학기 증후군을 겪는 친구들을 자주 본다고 말합니다. 새학기가 되면은요, 막 친구를 못 사귀고 친구한테 놀림받을까 봐 무서울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 증상이 두통과 복통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하다 신체적 고통도 함께 느끼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우울증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거고 자신감이 잃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자기 능력 발휘가 안 되니까 더욱더 불안과 우울 상태로 가서 아주 심하면 심한 우울증 상태가 부모와의 분리에 불안을 느낀다면 서로의 일과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법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된다, 엄마는 어디 있고 어떻게 연락하고 이런 아이가 자기의 오늘 하루 활동 중에서 엄마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럼 이제 조금 더 편해지니까요. 친구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미리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을 알아봤습니다. 갑상샘 질환의 경우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최대 5배 많았는데요. 또 자궁경부암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 앞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호르몬 분비기관으로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갑상샘. 지난해 갑상샘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최대 5.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상샘암으로 불리는 갑상샘 내 악성 신생물 여성 환자는 29만 206명으로 남성보다 4.5배 많았고 기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여성 환자는 43만 8,854명으로 남성의 5.3배를 웃돌았습니다.
철과 엽산 결핍 빈혈도 여성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질병이었습니다. 철 결핍 빈혈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는 28만 2,720명으로 남성의 4배에 달했고 엽산 결핍 빈혈 여성 환자는 2,398명으로 남성보다 2.5배 많았습니다. 특히 갑상샘 질환은 30대, 빈혈은 40대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부분 성관계 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가 옮아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환자는 지난해 6만 2,071명으로 2009년과 비교해 연평균 2.1% 늘었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환자 수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성관계 나이가 점점 어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하라고 그래서 권유드리는 겁니다. 또 폐경후 골다공증 환자는 49만 2,628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연평균 7.5% 증가했습니다. 일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달걀입니다.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만 닭이 언제 나왔는지, 포장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산란일자 4자리를 달걀 껍질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영합니다. 농가에서 산란되고 난 뒤부터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소비자로서 안심이 되죠. 정부는 농가들의 알껍데기 인쇄기 도입 등을 고려해 단속을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오는 4월 25일부터 가족용 달걀에 한해 농가가 선별, 세척, 살균 등을 전문 장비를 동원한 업체에 맡기게 하는 선별 포장 유통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되어 식욕에 적합하지 않은 알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양계업계는 이를 위해서는 냉장 운반 확대와 거점별 유통센터 증설 등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별로 광역화된 거점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매일매일 계란을 검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전국에 28개 있는 거점별 달걀 유통센터를 올해 2곳 신축하고 2곳은 증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0살 이상이 돼야 합니다. 임금 피크제나 희망퇴직 등으로 50대 은퇴자가 늘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택연령 가입 연령을 50대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기 은퇴자들도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 연령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직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는 공백이 너무 길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법제화되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저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 상한선도 기존에는 시가 9억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서 노후생활 안정수단으로서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 가입자 사망 시 기존까지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됐는데 앞으로는 자녀의 동의 없이 자동 승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지원도 함께 강화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의 임대를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싸게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1조 1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기저기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곳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일명 너구리 골목입니다. 금연 안내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숨을 쉬기도 좀 힘들고 어쩔 때는 머리에 담배 냄새가 다 배가지고 여기를 지나고 나서도 꼭 제가 담배 핀 것처럼. 민원이 속출하자 해당 자치구는 지난해 12월 대형 건물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2달 넘게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건물 소유주 3분의 1 이상이 뜻을 모아 신청해야 지정이 가능한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유주가 여러분일 경우에는 또 관계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는 문의는 많이 오셨는데 대안이 마땅치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건물 내에는 뭐 흡연 장소가 따로 없고 외부에서 피려고 해도 외부에 따로 이렇게 커다랗게 흡연 장소라고 해서 이렇게 비치된 것도 없고 하니까. 구청은 흡연구역을 건물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장소를 찾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지만 눈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환절기라 가뜩이나 건조한데 미세먼지까지 눈을 자극하니 안구 건조증이 오기 십상입니다. 특히 눈이 예민한 사람들은 심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까지 겪게 됩니다.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나 조성 때문에 누에게 구성 성분의 변화가 오고 염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건조증 환자가 많이 늘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알러지 환자가 늘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1월과 2월에 비해 미세먼지와 황사가 겹치는 3월에 급증했고 안구 건조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렌즈보다는 안경을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인공 눈물로 눈을 씻어주거나 심할 경우 안과를 방문해 치료 물질을 처방받는 게 좋습니다. 외부 활동 자제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꼭 손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세안해 주시고 원인 물질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 눈물 같은 것으로 좀 씻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안과에 가서 이제 약물 치료를 또 평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눈물이 마르기 쉽기 때문에 눈을 자주 깜빡여줄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최금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들의 불평등한 노동 조건, 기업 내 성차별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 인재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과소대표된 여성들을 위해 변화를 만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절반의 존재인 만큼 양성평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성과 여성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성평등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3.8 세계 여성의 날 결의문 낭독 및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와 여성 대표성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려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2일 자사 자문위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위촉식에는 근본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권갑하 위원과 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권갑하 위원은 농민신문에서 출판국장 및 논설실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 원장과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신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권 위원의 풍부한 경력과 학식을 바탕으로 육아방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권갑하 위원은 평소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며 앞으로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그동안 농업계 쪽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육아방송하고 좋은 인연을 맺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 육아라든지 또 식생활 그리고 모유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늘 농업 농촌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육아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방송 자문위원은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육아방송의 발전을 위한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토끼와 고슴도치. 깊은 산속 조그만 굴에 토끼와 고슴도치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언제나 하얀 털을 자랑스러워 했지요. 이 하얗고 부드러운 털, 난 정말 예쁜 동물이야. 아휴, 저 못생긴 고슴도치 좀 봐. 뾰족뾰족 가시가 왜 저렇게 많지? 어느 날 고슴도치가 잠을 자다가 토끼를 찌르고 말았어요. 아니, 너 그럴 수 있니? 뾰족한 가시로 나를 찌르다니. 다른 구로 이사해야지. 저 못생긴 고슴도치. 토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슴도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굴 속으로 들어갔지 뭐예요. 배고픈데 잘됐다. 맛있겠는걸. 바로 그때 고슴도치가 온몸에 가시를 바짝 세워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토끼는 내 친구다. 건들지 마.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호랑이는 멀리 도망치고 말았어요. 고슴도치야, 정말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그 후 토끼와 고슴도치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중독의 심리학적 원인은 결핍이라고 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 혹은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어떤 것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건데요. 육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육아 중독은 아이와 부모 모두 지나치게 완벽해지길 바라는 마음일 텐데요. 완벽해져야 소중해지는 건 분명 아닐 겁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